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범 이후에 공영방송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KBS와 MBC가 표적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YTN도 순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3일이죠. YTN의 최대 주주의 지분이 사기업 유진 그룹으로 낙찰되면서 이제 민영화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자, 끝이 보이지 않는 공영방송 죽이기. 오늘은 공영방송에서 사장을 지낸 두 분을 모시고 도대체 이 윤석열 정권은 왜 그토록 공영방송을 죽이는 데 몰두하고 있는지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두 분, 전직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정찬형 전 YTN 사장님 그리고 전 TBS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군데서 무료 사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두 군데 다 이 정부로부터 네.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어서 네. 상당히 마음 아픈 나날들을 보내고 네. 있습니다. 편치 않군요. 네. 자, 그리고 5개월 전에도 모셨는데 네. 전 MBC 사장이었죠. 박성재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도대체 이 윤석열 정권이 왜 이토록 공영방송을 죽이려고 하는가. 근데 이제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심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강타를 한 방 날렸어요. 네. 그래서 뭐 언론에는 막 윤석열 대통령도 좀 반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있는데 그런 거가 전혀 상관없이 공영방송 죽이기는 직진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럴까를 분석해 보려는데 대한민국에서 이걸 가장 잘 분석할 분이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두 분이었고 공교롭게도 전직 사장이십니다. 자, 근데 또 보니까 두 분은 서로 같은 MBC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분 서로 잘 아실 듯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소개해 보면 어떨까? 재밌겠네요. 네. 약간 예능. 자, 일단 선배가 되시는 정찬영 사장님이 후배 박성재 사장. 네,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예, 박성재 사장은 최근에 MBC 사장을 그만둔 이후에 나와서 현 정부의 언론 탄압 실상에 대해서 폭로하는 책을 썼죠. 네. MBC 날리면 지금 현재 3세까지 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들어서 지금 바로 이 책입니다. 판매가 되고 있고 네. MBC에 있는 동안 사장으로 있는 동안 놀랍게도 1,300억 적자가 나던 한 해에 1,300억 적자를 내던 약간 데이터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언론계를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적자가 나던 회사를 단숨에 흑자 그것도 수백억, 700억 흑자였나요? 뭐 한 3년간 한 2천억 했습니다. 2천억, 3년간 2천억 흑자 나는 회사로 바꾸었던 미라클을 해냈던 그리고 있는 동안에 과거 MB 정부 이후로 다 무너졌던 MBC의 신뢰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린 성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바로 옆에 있는 회사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잘 지켜보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박성재 사장을 만난 것은 그보다 훨씬 전 젊은 청년이었을 때 통기타를 들고 제가 주도하던 노조 집회장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던 청년의 모습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서 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였고 부드러운 남자였고 음악을 좋아했고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게시판지기를 하면서 음악과 관련된 동호회 모임 게시판 모임을 하기도 했던. 그렇군요. 저도 그 모임에 약간 뭐라 그러죠? 숨은 회원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눈팅 회원이라고 그러죠. 눈팅 회원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현재 오마이뉴스 운영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천억 흑자라는 말이 탁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진짜. 근데 그게 MBC가 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박성재 사장의 탁월한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게 발상의 전환에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게 그 전에도 여러 명의 사장이 그 적자를 감내하면서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 뚫어내지 못했던 어떤 그 출구를 발상의 전환으로 경영의 방향을 저도 지금 오마이뉴스 운영에서 뚫어내지 못한 그 어떤 부분이 있는데 스카우트 저한테 소주 한 잔 사시면 스카우트 보러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성재 전 사장께서 선배 정찬영 사장을 소개한다면 우리 정 선배님은 저는 입사해서 사회부 기자 한참 할 때 노조위원장으로 기억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목소리가 엄청 카랑카랑하시고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 로비 전체를 막 울리는 그런 카리스마의 소유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저처럼 음악을 좋아하시고 뭐 문화적으로 너무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었고 특히 MBC 라디오의 그렇죠. 중흥을 이끄신 분입니다. 제가 뭐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손석희의 시선 집중. 그렇군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성 시대. 뭐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이런 거를 다 기획하시고 뭐 성공시키신 분이시고요. TBS로 가셔가지고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렇군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지면 그냥 인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사실상 MBC 라디오의 거의 뭐 미다스의 손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제 TBS하고 ITN 사장을 역임하시면서 또 그 두 방송사를 멋진 보도의 성과를 내셨죠. 그리고 이제 그만두셔서 저랑 같이 기획하는 프로그램마다 히트를 치면 이분 또한 오마이뉴스가 탐이 나. 이 경영을 잘하시는 분과 프로그램을 잘하는 분 어느 분을 제가 사장으로 모셔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제가 기획한 거 기획은 아니고 제가 25주년 배철수의 음악 캠프 때 맡아가지고 그 특집 같은 거를 많이 했던 그런 그 특집을 기획. 나머지는 다 기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분의 과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몇 장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이제 기자 박성재와 PD 정찬영 어린 시절에 저 잘생겼네요. 잘생겼네요. 깔끔하고요. 머리숱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노조위원장 시대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노조위원장. 이 사진 중에 지금 이 왼쪽 제가 8대 위원장의 취임 투표에서 당선되던 날 놀랍게도 그 제 뒤에 많이 보던 사람이네요. 박성재 기자와 최승호 PD를 해고했던 그래요? 그 해고를 주도하면서 그때 당시에 나중에 녹취록에 나타난 걸로 보면 이 해고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법원에 가면 질 수가 있는데 지더라도 잘라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인물이 제가 저 노조위원장 될 때 바로 뒤에 그 노조 부위원장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진을 찾았습니다. 자, 저 박성재 노조위원장 사진은 뭐 주먹 불 끈지고 있는 거 보니까 저건 아마 그 이명박 정권의 어떤 미디어 악법 종편을 만들던 미디어 악법을 막기 위한 파업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두 분이 사장을 했던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YTN 정찬영 사장, MBC 박성재 사장. 비슷한 시기였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공영방송을 잘 알고 있는 두 분을 우리가 모셨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박성재 사장님은 신간과 함께 왔습니다. 이 책 제목이 MBC를 날리면이에요. 이제 5개월 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아직 집필하지 않았던. 원래는 이제 썼는 그 당시의 제목은 MBC 죽이기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자, 이 제목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근데 날리면. 죽이기라는 제목의 책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심지어 김건희 죽이기도 있고 이재명 죽이기. 옛날에 이제 강준만 교수가 쓴 김대중 죽이기에서 시작된 유행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MBC 죽이기 임팩트가 좀 없다. 그래서 출판사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젊은 직원 한 분이 날리면 어떠냐라고 약간 장난스럽게 던졌는데 다들 그거 좋다. 그거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날리면이라는 단어가 우리 화두가 된 이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MBC를 날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생략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돼가고 있습니까? 베스트셀러의 길을 잘 걷고 있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오늘 다시 모멘텀을 올려야 될 지금 건데 서점들이 유료 광고를 안 받아줘요. 돈을 내고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서점들, 대형 서점들이 광고를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서점 오프라인에 아니 온라인도 온라인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서점들은 회원들한테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걸로 새 책이 나오면 막 광고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케팅인데 이런 걸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윤석열 정권을 일종의 좀 규탄하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지금 뭐 그 이태원 참사 다룬 크러쉬라는 다큐도 지금 원래 우리나라 OTT가 틀어야 되는데 지금 안 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그렇게 외치는 대통령이 계속 그 연설할 때마다 자유 지켜야 될 것은 자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책 광고도 제대로 못하는 그 자유가 억압된 마케팅의 자유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표현하고 싶지 않고 굉장히 세게 나오죠. 그리고 저 크러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12구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저도 부분적으로 예고편하고 이거 보면서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 그 화면을 보고 있기가 그 먹먹해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다큐멘터리를 국내에서는 상영이 안 돼요.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다 보고 있는데 그럼요. 한국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도록 원래 티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공급하는 곳이 티빙이라는 곳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처음에는 예고편도 안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 시장, 자유 언론 이런 게 지금 그 되고 있는 나라인가?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만 저작권이 허용돼서 그렇다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설득력이 없고 우리나라의 그 플랫폼들이 알아서 그럼요.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죠. 자, 그렇군요. 자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자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교보나 이런데 광고를 못 한다고 하는데 오마이뉴스는 받아주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출판사가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박성재 사장의 책을 광고할 수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이 사장님을 모시고 전직 사장님이죠.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죽이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박성재 전 사장께서 5개월 전에 이제 오연우가 묻다에 와가지고 예측을 많이 하셨어요. 예측. 이동관은 과연 될 건가 말 건가. KBS는 어찌 될 건가. MBC는 어찌 될 건가. 상당히 예측이 맞은 것 같아요. 거의 그대로 맞았죠. 제가 이동관 무조건 온다. KBS는 외부에서 사장이 올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말이죠. 정찬 사장님, 저는 박성재 사장이 그렇게 막 탁 하길래 이분 되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예측을 한다 했는데 맞았습니다. 저도 예측이 틀리기를 바랬고 그리고 저렇게 그 저쪽의 계획을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원래 계획에 없었던 내용까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공격의 그 방법으로 쓰지 않을까 수단으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인사하고 있는거나 그 언론 방송계의 주요 포스트에 사람을 갖다 심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거나 그 전에 일하고 있던 분들을 쫓아내는 폭력적인 그런 행태를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지금은 박성재 사장의 그 관측이 맞았다는 그 비통한 일이죠, 우리 언론계를 위해서. 자, 이제 그때는 예측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후 이제 좀 지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토록 그 문제 많다고 지적됐던 이동관을 기어이 임명하려고 했을까? 자, 그게 방송, 언론
뭐 인터넷 네. 이거를 장악하지 못하면 정권의 운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을 처음부터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어떤 이 신념을 대통령에게 이동관 씨 같은 분들이 심어줬겠죠. 이동관 씨가 꽤 캠프에 오래전부터 들어간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MB계 인맥들이 뭐 유인촌 장관도 있고 네, 네, 뭐 많이 있지만 특히 언론 문제로 특히 MBC나 KBS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네. 자기들이 이명박 정권 때 위기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초기에 이거를 진압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이동관은 무조건 처음부터 방통위원장을 앉히려고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에서도 인수위원을 시키지 않고 인수위 고문과 특보라는 자리로 뺀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인수위원을 시키면 방통위원이 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려가 돼 있었죠. 그렇죠. 고문이나 위원이 사실 하는 뭐 똑같은 건데 대통령 사람이랑 건 똑같은 건데 그 법의 취지가 네. 대통령하고 너무 친한 사람이 오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수위 고문 특보 했던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요리하겠다는 뜻이죠. 네. 우리 정찬훈 전 사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왜 기어이 이동관을? 저도 같은 그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그 국정 방향, 국정 철학 이거를 곁에서 보좌하고 그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고 집행하는데 그 방향을 잡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인수위 고문이고 저기 자문역일 텐데. 인수위원들 그 각 파트를 맡고 있는 인수위원들도 3년 이상 그 방송위원회 측에 오지 못하도록 권력과의 거리 이걸 정부의 산하 기관으로 두지 않고 공보처 원래 공보처나 공보부였었죠. 근데 그거를 민간 기구로 떼서 그 위원회 구조로 해서 독임이 아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합의제로 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 놓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그런 입법 취지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바로 그 국정 철학을 그 옆에서 조언하고 방향을 잡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놓겠다라는 건 권력과 언론을 하나의 기구로 일치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원래는 현대 사회는 권력에 대해서 그게 어떤 권력이건 자본 권력이건 정치 권력이건 그 문화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런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열어주고 그 비판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 침몰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현대 사회의 모델인데 민주주의의 모델인데 그거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정면으로 거부하고 비판이 없는 그 통치 구조 이거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밖에. 근데 그 방통위원장의 첫 번째 발언에서부터 그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시비 걸고 비판하는 것은 공산당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식한. 근데 그렇게 이제 이동관을 강행한 이유 중에 하나 아까 이제 분석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정권이 애초부터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라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그 약점이 들춰질 터인데 비판 언론이 성하게 되면 더 적나라하게 들춰질 터인데 그것이 정권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약점이 많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잘하는데 못된 언론들이 24시간 욕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못된 언론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 이제 MB 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이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이동관을. MB 때는 행동대장, 기획자. 지금은 이제 총사령관.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언론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MB 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공영방송 죽이기라는 이 틀거리 속에서 비교를 해보면 어떤 공통점과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때는 공영방송에만 놓고 딱 보면은 사장을 자기 사람으로 바꿔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한 게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BC 장악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서도 보면은 그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 김재철 신임 사장에게 그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금 검찰 보고서에 나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해봐라 시나리오를 던져주고 낙하산 사장들이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겪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 낙하산 사장을
특히 자사 출신 사장들이 네. 가면은 뭐 몇 명은 속아내겠지만 네. 완전히 이렇게 정권의 하수인으로 순치시키기는 힘들다라는 네. 그 내부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KBS도 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KBS의 모 인사들이 이제 이동관 씨하고 친하고 캠프에도 들어갔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상당수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화를 냈다. 그러니까 KBS 출신 사장을 보내면 네. 뭐 좀 보도는 조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KBS를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KBS를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KBS에 애정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지금 보낸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MBC 때는 사장 바꾸기. 네. 지금은 네. 아예 공영방송을 무력화. 그래서 이제 공권력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수를 또 쓰고 있죠. 검찰만 쓰는 게 아니고 네. 국세청, 네. 노동부, 감사원 네. 다 동원해가지고 경찰, 네. 기자들부터 경영진까지 다 고소 고발하고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제 언론사 압수수색이 너무 흔해져가지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고발도 하잖아요. YTN 이동관 위원장이 뭐 자기 사진 잘못 나갔다고 네. YTN 몇 억짜리 소송을 걸고 그래요. 우리 이제 박승재 전 사장은 저 MBC에서만 근무하셨죠. 네. 그죠? 네. 근데 우리 정찬영 사장은 다채롭게 근무를 하셨어요. 네, MBC, TBS, YTN 네. 세 개의 공영방송으로 있었는데 네. 지금 박승재 전 사장이 이 정권은 공영방송을 무력화하려 한다. 이 무력화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무력화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 공적 자산인 건데 말이죠. 그 새 공영방송에 계셨던 분으로서 예. 그 언론사의 존재 이유가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무결점에 완벽한 권력은 없습니다. 비판받지 않는 모든 권력은 설령 지금 무결점이라고 하더라도 결점이 축적돼 가지고 나중에 붕괴됩니다. 네. 그 비판을 허용을 해야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고 네, 하면서 네. 이렇게 가지. 네. 그 비판받지 않는 모든 절대 권력은 다 망했고 다 처참하게 그 형장에서 사라졌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 5년의 권력이 네.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물론 잠시 그 꿈을 꿀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브라질 케이스를 많이 연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대통령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법조 권력들이 이걸 해서 법도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들의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영구집권을 하는 네. 그런 꿈을. 근데 브라질도 그거 실패했고요. 여기서도 실패할 텐데 그런 꿈을 꾸지 않는 이상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언론의 비판은 그 존중하고 남아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원래 MB 때 시도했던 여러 가지들 그것도 네. 사장만 바꿔가지고 했던 것들도 잔혹했던 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네. 굉장히 많은 해고자들이 나왔고 각 언론사에서 그리고 그 해고자들이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그들이 없는 7년 뭐 네. 이런 그들이 없는 언론 공범자들 이렇게 뭐. 공범자들 이런 데서 보였듯이 처참하게 그 회사 내에 그 시사와 보도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다 파괴해 버리고 그 다음에 시사 프로그램들 진행자들 다 끌어내리고 네. 그 보도 같지도 않은 보도를 내보내 가지고 시청률이 추락해서 거의 그 애국가 시청률로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게 만들었던 그런 그 저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그 사형화라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매각까지 하는 방식으로 네. 완전히 분해를 하겠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한데. 근데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된 이후에 네. 방통위원회 구성도 네. 지금 단 2명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방통위가 5명이죠. 5명이어야 이제 되죠. 위원장 1명, 네.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한 사람 또 1명,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야- 여권 1명, 네. 야권 2명. 그렇습니다. 결국 여야 3대2 구조인데 예. 지금은 이동관 위원장하고 예. 그다음에 여권 1명. 네. 대통령 두 명 임명한 남았어요? 한 명 해가지고 2명만 남아서 네. 막 밀어붙이고 있죠 네. 또. 예. 근데 기괴하죠. 기괴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좀 염치가 있으면 네. 뭘 안 하죠. 네.
사실 전 정권들이 그 2명, 3명일 때는 뭘 잘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방통위가. 근데 이 2명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놓은 틀내에서 가장 폭력적인 수준까지 가장 그 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수준이 있잖아요. 저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건 알 터인데도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 야권 추천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에서 그 최민희 같은 경우는 국회 야당에서 이거를 추천해 가지고 국회에서 그거를 판결해서 이게 야당 추천이 아니고 국회 추천의 몫인 셈인데 근데 그렇게 된 것이 4월인데 지금까지도 그 자격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인지 해석을 유권 해석 중이다라고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 중이다라는 이유로 지금 6개월 이상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최민희 그러니까 위원으로 지금 지명된 최민희 전 의원이 대통령 상대로 부작위 위법 소송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위법이다. 자기가 적격인지 그렇게 오늘 냈어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도대체 6개월 동안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냐? 내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일이 위법이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민심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뭐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적어도 야권 국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으면, 그렇죠. 이거 6개월 동안 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룰이 없어요. 룰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권투를 한다고 생각하고 링에 올라갔어요. 근데 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발로 차는 정도가 아니고 권투인데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권투인데 아니면 막 검도를 하는 거죠. 여기는 무방비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만의 룰을 만들어내는데 그 룰을 나중에 가면 이게 위법이라고 판단된 불법이라고 판단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자꾸의 해석 이런 것만을 가지고 두 명이서도 왜 과반이 모여서 이 제적 과반이 모이고 그 안 되면은 출석 과반이 하고 이런 식의 그런 아주 자꾸적인 룰만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보기엔 이상하지. 5명이 모여서 합의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관인데 2명이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기괴하다. 자기들만의 룰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다. 그 마음, 기괴한 마음의 출처는 뭘까요? 도대체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시스템을 그 허점이 없도록 계속 보완하면서 역사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제도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잘못된 것은 또다시 입법 논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현재 만들어 있는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만들어진 제도가 가진 그 철학, 그다음에 민주주의적인 그런 합의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인이다. 자, 이런 이제 기괴한 일탈인데 이걸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누가 이제 이걸 심판할 것인가? 근데 결국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을 터인데. 이제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어요. 보궐선거가. 그래서 뜨거워라. 용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다라고 해서 뭐 언론에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공영방송 전 두 사장님을 모신 건데, 자, 우선 최근에 있었던 YTN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등장할 때 설마 YTN 민영화 시키겠어 했는데 예고를 하셨고 그 후 착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YTN 전 사장의 입장에서 정사장 전 사장님. YTN은 공영방송인가요? 준공영방송인가요? 뭡니까 YTN? 전적인 공영방송보다는 준공영방송이라고 표현합니까? 표현되고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고요. 그런데 대주주가 원래 YTN이 경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IMF 때 거의 봉급이 그 6개월씩이나 밀리고 뭐 그 봉급을 줄 돈이 없어서 쌀로 나눠줄 정도로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주주가 그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연합뉴스가 대주주였었는데 YTN의 그 약어가 원래는 연합 그 TV 뉴스 이렇게 됐었는데 텔레비전 뉴스였는데 대주주가 이렇게 하다가는 자본을 다 날려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팔아 넘기고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린 뒤에 그 대주주 역할을 할 사람을 그 DJ 정부에서 공기업들이 이걸 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 살려준 거죠. 역할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 역할이 있는데 24시간 보도 채널의 역할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기업 중에 그 KDN 한전 KDN 한저의 지주회사 마사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민영화가 됐지만은 그 KTNG 담배인상공사 지금 이제 화면에 주주 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한국인상공사는 나중에 이제 그 민영 기업이 되는 바람에 저건 이제 그대로 민영 기업으로 KTNG로 넘어간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 공기업 지분이죠. 그렇죠. 저 기업 지분이 공기업들이 두 군데가 대주주 30% 이상의 대주주 역할을 하니까 다른 소액 주주들하고 소주주들하고 이렇게 합쳐서 경영권을 행사하죠.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해 오고 있는데 저 지분을 그 사형기업에 넘기기로 하고 급격하게 추진한 거죠. 원래 한전과 마사회는 이걸 팔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계속 영업이익을 만들어 오고 있고 또 언론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게 되는 이익도 있다고 보고 또 미래 가치도 있다고 봐서 팔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정부에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압력 가해서 그게 입장이 바뀌었죠. 팔겠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급매로 들어선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압력을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은 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입장이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뒤바뀌고 그 갑작스럽게 바뀐 겁니다. 그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미 확인을 하고 팔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을 그렇게 뒤바뀐 것은 그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소유 지분을 봤습니다만 그 중에 한전 KDN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21% 정도를 갖고 있는데 21%. 이거를 마사회랑 합쳐가지고 통매각을 한 겁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이게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원래 혼자 팔면 더 비싸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노조 같은 데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매각을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한쪽으로 몰아주려고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파는 쪽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통매각이거든요. 한전 KDN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그 20.9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배주주 다른 한 기업하고만 이렇게 다른 주주하고만 이렇게 손을 잡아도 우호 지분을 만들면은 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훨씬 더 높게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30.95로 합쳐서 받을 때 사올 때 가격도 다른 주식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판다라고 했을 때 그 파는 사람이 손실이 온다라는 거는 사가는 사람의 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라서 그러면 정찬영 사장이 YTN 사장일 때 그때는 뭐 조직 내부로부터 우리 민영화를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런 그게 아니고 있었나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말이 나왔었죠. 그 전에 MB 정부 때도 그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력에서는 이걸 민영화라는 단어를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그 표현상으로는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정부가 이렇게 많은 그 지분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공영 언론 지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YTN이 맨 처음에 거론이 되면서 민영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노사가 다 반대를 했고 한전 KDN도 반대를 했고 마사회도 반대를 해서 이게 매각이 안 되는 거죠. 매각을 하지 않아도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YTN 같은 경우에 그 진보 언론은 아닙니다. YTN이 진보 언론은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최근에는 문화방송이 MBC가 보도의 신뢰도나 이런 거에서
그 상위 1위를 랭크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YTN이 제가 있을 때까지도 YTN이 네. 그 신뢰도 1위 그 상위권을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네. 네. 자, 박승재 전 사장님, 네. 아까 이제 공영방송의 무력화가 이들의 전략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 민영화, YTN의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연관성이 무력화라는 거는 힘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네.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즉, 진보는 아니지만 예. 네. 오너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네. 그 오너는 뭐 일반 국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특정 기업에게 주기 위해서 통매각을 한 것이고 네. 오너가 만들어지면 기업의 오너는 당연히 권력과 좋은 관계를 원하고 또 뭐 털면 많이 나오고 네. 지금 이번에 낙찰받은 유진그룹의 그 오너들도 네. 과거에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받거나 사법 처리를 받은 지금 기록들이 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종편화, YTN은 네. 뭐 종편이 되는 거죠. 종편화 네. 시켜서 오너를 통해서 그냥 순치하겠다. 그게 바로 무력화다. 네. 전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30% 지분에 대해서 3,200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네. 이게 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다른 네. 그 경쟁자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음. 뭐 기사를 보니까 네. 그 유진그룹의 3세라는 분이 뭐 미디어 사업에 진출하겠다, 뭐 네. 방송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즉 보도 채널을 가지면 힘을 가지게 되죠, 기업이. 네, 네. 그런데 전 여기서만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종편으로 가는 뭔가 네. 이렇게 딜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다. 아. 그건 지금 나중에 이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 채널에서 종편으로. 예. 왜냐하면은 보도는 힘을 주고 네. 예능과 드라마는 수익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만 가지고 네.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어차피 뭐 YTN으로 가지고 미디어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종편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봐야 된다. 그런 자, 거를 노리고 음. 큰 액수를 써서 네. YTN의 경영권을 그래요. 확보한 거 예상보다 아닌가? 훨씬 많은 액수를 네. 써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YTN 내부 네. 이제 언론 노조 YTN 지부는 격렬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진에 대해서는 언론 장악의 하청업체라는 오명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유진이 낙찰된 날 23일인데 네. 두 번이나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전후에. 예. 그래서 이 성명서를 보면은 YTN 지부의 성명서입니다. YTN의 탐내는 자본에 경고한다. 혹시 정치 권력의 압력을 받고 있는가 슬기롭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대목이 의미심장한데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이미 시작됐다. 비극적 결말에 조연이 되지 않기를 조언한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서 YTN 장악의 지시자, 가담자, 방조자 역시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자, YTN에서 전 사장을 하셨던 분으로서 어떻습니까? YTN 내부의 힘이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민영화 시도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격심의를 거치면 네. 그 대주주로 인정이 되면서 그 만일에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그 지금 현재 합의기구가 아니라 2명이 모여서 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기구에서 이거를 통과시키게 된다면 그 법률상으로는 저게 되죠. 방송사의 대주주 지분을 유진기업이 갖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금 조달 능력에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이 기업이 최근에 그 어떻게 돈을 마련하려고 이러지 이 의문이 생길 정도로 그 3,200억이라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거지 이런 의문이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방송사 보도 전문 채널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의 대주주로서 가져야 될 만한 최소한의 도덕성 같은 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담합
이라든가 그리고 뇌물 특수부 검사한테 수억원의 뇌물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 특수부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가 7년형이 그 7년형에 한 1억의 벌금과 저기 물어내는 돈을 한 3, 4억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물어내고 7년형을 받았고 이 공여를 한 유진그룹 회장도 1년 6개월인가의 형을 받아서 집행유예 실형이 확정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 건 말고 당시에 특수부 검사들 3명이서 그 유진그룹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지분을 이거를 그 수사하고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정보를 활용을 해서 주식을 취득했다가 그게 걸려서 그것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거를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장이 기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보도를 당시 한겨레가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노종면 YTN 앵커였던 노종면 기자가 지금 그 스픽스라고 하는 매체에 나와서 미디어를 비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제 그 단독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영장을 기각했던 검사가 있습니다. 서울지검에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검사들의 비리에 대한 경찰의 영장 청구를 당시에 그 특수부의 그 부장이 선배 검사가 선배 검사 이름이 아는 분입니다. 윤석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때 이런 건으로 이렇게 엮여 있던 그 사건과 관련된 특수부하고 연결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요번에 저기 YTN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매우 이상하다, 괴이하다 이렇게 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만약에 이 민영화가 예정대로 계속된다면 YTN 보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그 사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사장 바뀌겠죠. 근데 지금 우장균 사장이 계신데 그 양반 임기가 내년 가을까지입니다. 내년 9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주주가 확정이 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확정이 될 텐데 그 임기가 한 8개월 남은 사장을 바꿀 건지 아니면 뭐 그 다음에 바꿀 건지 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년 초에 바로 사장을 바꾼다면 새로운 낙하산 사장이 올 가능성이 높죠. 유진그룹이 방송 경험도 없는데 자기 내부 사람이 사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권에서 사장을 보내는 사람을 받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약간 예언 같은 거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다면은 이동관 씨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게 될 것이고 뭐 대통령이 직접 정할 수도 있겠지만 KBS처럼 예. 뭐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은 순간 예전에 그 YTN의 그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와서 대량 해고를 사태가 나고 뭐 어영 저기 방송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이 다시 반복되겠죠. 예. 초반에는 그 상당히 큰 파문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YTN 노조나 YTN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이 공정 보도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보도가 그 조직에 계셨던 분으로서 보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죠. 서울신문의 주식을 인수한 호반건설의 경우 그 간뒤에 서울신문 논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호반건설과 관련된 비리와 관련된 그 기사들이 그 아카이브에서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60여 건 기사가 통으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과거에 보도했던 내용까지도 없어지고 그 회장이라는 사람의 발언으로 그 나중에 보도된 걸 보면 나중에 이 기사 내용의 사실 그 팩트가 확인이 되면 모조리 다 기사 복원시키겠다. 편집권을 대주주인 그 건설회사 회장이 나중에 그 기사 저기 되면은 내가 기사 다 복구시킬게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저기 되고 있는데 보도 채널에 의해서 감시를 받아야 될 기업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그 대주주가 됐을 경우에 과연 보도 논조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매우 암담하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요? 그럴 리가 기자들이 없다.
기자들이 길바닥에 나가서 싸우는 시대는 전 사실 끝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파업을 하거나 뭐 무슨 업무 거부를 하고 집회를 하고 나가서 뭐 전단지를 돌리고 이런 식의 싸움은 네. 국민들한테 공감 받기 좀 네. 쉽지 않아요. 네. 요즘 같은 상황. 그런데 네. 다양한 또 이 보도의 공정성과 네. 보도의 어떤 순수함과 정권 비판 보도의 어떤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네.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 것들이 조직의 힘이고 네. 언론인으로서의 원칙을 마음속에 얼마나 사귀고 있느냐가 저는 그 시금석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YTN과 KBS가 아마 비슷한 시기에 네. 이제 풍파가 먼저 오고 네. 그 다음에 MBC가 올 건데 이 새 언론사 언론인들이 네. 정말 힘을 합쳐서 잘 해냈으면 좋겠다. 네. 지금 너희들 겁나니까 못 싸우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 네, 계속 용기를 줘야 된다 우리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진 기업으로 낙찰된 지난 23일 YTN 노조의 그 성명서의 마지막 문장. 윤석열 정권은 똑똑히 들어라. 오늘의 입찰 결과는 YTN 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을 알리는 깃발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 저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KBS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이죠. KBS 사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전 문화일보죠.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이 방송 경험이 없죠. 그다음에 또 경영 능력도 네. 검증되지 않은 분으로 이제 박민 씨 지명을 했는데, 자,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다면 이제 법조 기자를 하면서 법조 언론인 클럽을 했군요. 맞습니다. 이분이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을 했고. 예.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하고는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인데, 네. 자, 박성재 사장님, 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박민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KBS 출신은 안 된다라는 내부 원칙이 있었을 겁니다. 왜?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네, 그건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접 고른 자기하고 가깝고 네. 자기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보내는 거죠. 네. 그 중에 네. 법조 언론인 클럽 출신들이 지금 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네. 말고도 네. 지금 방심위원장하는 네. 유일임 씨도 지금 그렇군요. 예, 네. 법조 언론인 클럽이고 예전에도 네. 연합뉴스 사장했던 박노왕 씨라고 있어요. 네. TBS 이사장입니다. 네, 현재. 지금 그렇죠. TBS 이사장. 다 중용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조 언론인 클럽 출신들이 뭐 네. 총 뭐 9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벌써 지금 뭐 이 정부에서 네. 이 언론계에서 큰 자리를 맡아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이 자기 어떤 권력의 이 도구로서 검사들만 쓰는 게 아니라 네. 기자들도 이 기관장들을 법조 기자 출신들을 네. 그 애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박성재 기자는 법조 기자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와 인연이 별로 없어요. 제가 법조 기자만 안 해봤어요. 다른 건 다 해봤는데. 검언일체, 권언일체.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네. 법조 기사의 맹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떤 이 저널리즘 중에 문제의 하나인 그런 거를 좀 피해갈 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찬영 전 사장님은 박민 논설위원,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 뭐 8월부터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최종적으로 이제 거론 단계랑 과연 그 사람을 정말로 낙점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막 우려를 했습니다. 네. 왜 하필이면 박민이냐? 근데 이렇게 결국 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 권력과 언론을 한 몸으로 만든다. 그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사정부, 그렇죠.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네. 언론을 거의 자기 사람을 심어서 이렇게 하던 폭력적인 방식의 시대가 있었고, 네. 1980년 그 국보위 시절이 그 유명하죠. 그때 이진희 MBC 사장이 MBC 사장이 전두환 맞습니다. 그
찬가를 써서 직접 인터하면서 누가 용의 눈을 보았는가 뭐 이런 걸 써서 같이 맞담배 피면서 인터뷰하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 대변인을 청와대에 가서 대변인을 하고 문화부 장관을 한 뒤에 MBC 사장으로 오죠. 이게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이렇게 같은 가족인 거죠. KBS의 이원홍 사장 같은 경우도 문화공보부 장관을 하고 KBS 사장으로 왔을 겁니다. 문화공보부 장관 대변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권력과 청와대 수석을 하고 문화공보부 장관을 하고 KBS 사장을 왔을 텐데 그렇게 해서 거의 하나의 권력이었던 거죠. 근데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박성재 사장이 들어오기 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청와대 낙하산 사장 반대. 그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보내는 그리고 MBC 사장을 하고 청와대로 가는 것 반대. 이렇게 하는 싸움을 벌이면서 그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 협약을 요구를 하고 보도를 감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편집권 독립 보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었는데 그거를 끝내 그거를 분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최병렬 당시 공보처 장관을 비롯한 그 보수 정당의 그 인물들이 당시에 목표했던 것이 KBS하고 MBC는 분사하고 나누고 밖에다가는 이 MBC의 이익을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매체를 만들고 그 다른 매체를 만드는 게 건설회사의 SBS 주고 그 다음에 그 교통방송 만들고 YTN 만들고 이렇게 하던 종편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했던 그 그룹입니다. 그런 그룹들이 지금은 그 과거에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권력하고 일체화됐던 언론의 시대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를테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KBS, MBC가 없고 다 종편만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되게 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대통령 하기가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수신료를 줄여요. 수신료를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신료를 깎아가지고 KBS를 재정을 힘들게 만들어. 그 다음에 KBS가 어려워져요. 그럼 당연히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연봉이 1억이네, 뭐 무보직이 많네 하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ETV 민영화의 명분도 생깁니다. 자, ETV가 민영화 되면은 어느 기업한테 줄 수 있죠. YTN처럼. 그럼 거기는 종편 비슷하게 되겠죠. 물론 지상파니까 종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SBS하고 아마 비슷하게 되겠죠. 그럼 1TV는 어떻게 되냐? 쪼그라든 수신료 가지고 연명해야 하는 아무 힘없는 방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TV는 죽여버리고 뉴스의 힘을 죽여버리고 2TV는 어차피 뉴스 안 하니까 그냥 힘없는 예능 방송, 드라마 방송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업들은 좋죠.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JTBC도 뭐 기자들 지금 막 이 구조조정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거든요. JTBC 경영진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뉴스에 힘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정권 하에서는 괜히 뉴스 열심히 해봤자 욕만 먹고 위험해지니까 우리 그냥 예능 드라마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박민 사장은 문화일보 출신입니다. 이제 보수 언론 진영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조중동이 훨씬 힘이 세지 않습니까? 영향력 측면에서. 근데 문화일보 사장의 등장을 보면서 조중동 쪽에서는 왜 우리 쪽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 볼 법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불편할 거로 보십니까? 생각할 텐데. 근데 왜 문화일보 출신을 했을까요? 문화일보 출신이기 때문에 그 박민 사장을 거기에 선임했다고 보기보다는 아까 그 처음에 지적했듯이 법조 언론 클럽 회장을 맡았던 그러면서 사실은 카르텔 안에 대통령과 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사실상 카르텔 안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그 갈등 치열한 싸움 과정, 싸움이라기보다는 검찰총장의 저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당시에 그 징계 심의를 넣고 그랬을 때 그 두 회장이 아까 그 유일임 회장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박민 회장도 그렇고 거대한 거사를 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법조 기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법조기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94%가 추미애가 잘못했다고 그런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되게 고마워했다라는 그 얘기가 들었고 유일임 당시 그 법조언론인 회장이 있었을 때는 나중에 그 저기를 했죠. 그 징계 심의를 하는 그 민간 심의 기구의 그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이었던 것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네거티브 의견을 냈어요. 저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네거티브 의견을 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이미 맞춰본. 그러니까 이게 카르텔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는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을만하다고 보고 다른 어떤 언론사의 소속이냐를 떠나서 그렇게 자리를 준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조중동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동아일보가 먼저 좀 비판적인 칼럼이나 이런 거 많이 나갔었어요. 그렇죠. 올 상반기에 그걸 놓고 동아일보 출신들이 자리를 별로 못 받았다.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비해서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이동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동관은 원래 이제 뭐 동아일보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따가 이제 언론의 대응과 이건 좀 나중에 신문들의 보도는 좀 볼 텐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KBS가 이렇게 박민 사장으로 이제 굳어진다면 KBS 내부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정말 우리가 아는 KBS보다 훨씬 확 망가질 것인가? 그래도 저항을 하면서 일정한 보도 태세는 유지할 것인가인데 KBS 조직원들이 4,000명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 직원이 뭐 4,800명인가 뭐. 그 중에 이제 노조가 제일 힘이 센 제2노조라고 하나요? 2천여 명이 있는데 거기서는 반대 입장이더라고요. 박민 사장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또 다른 노조는 또 찬성 입장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 어떤 KBS 내부 언론인은 이미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눕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렇게 썼죠.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실제로 뭐 그 눈치 보기 그리고 권력 앞에 굽어지는 그런 뭐 바람보다 더 빨리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어느 정도 올곧은 언론인들로 역할을 해왔던 그런 시사 프로 진행 같은 걸 맡았던 그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렇게 그 비판적인 언론인들 그리고 올곧은 언론인들의 역할을 KBS가 그거를 봉쇄하고 입을 막잖아요. KBS를 이제 국민들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MBC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고 TBS의 사례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TBS에서 김어준을 빼면은 TBS가 살아날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내부의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이후에 지금 TBS가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처참합니다.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 봐주지 않고 예산을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뉴스공장을 거기서 폐지시키고 난 뒤에 시청자들이 다 떠나버렸죠. 그 TBS를 보던 시청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지켜봐주는 시청자도 없고 예산은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내부는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해고까지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기 TBS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KBS는 안 그럴 것인가? KBS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제대로 보도하던 그 보도 역할을 만일에 제거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KBS의 보도와 MBC의 보도가 전부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KBS하고 MBC가 아니면 딴 데서 그 보도 그거를 KBS하고 MBC가 보도하는 거를 전체를 진실이라고 믿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용자들이 시청자들이 그렇게 안 보죠. 광주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면은 광주가 폭도가 되고 사태가 되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 30년 40년이 지난 뒤에 세상이 바뀐 거죠.
40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는데 KBS가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으면 TBS 같이 될 겁니다. 시청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다른 매체를 찾아서 가서 듣고 보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오마이뉴스가 될지 뉴탐사가 될지 아니면 유튜브로 네. 나중에 나와서 방송하고 있는 그 박성재 사장의 유튜브가 될지 어딘가로 가서 그 귀를 기울이고 보게 된다는 거죠. KBS가 시장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스스로가 만들어서 입증해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그 권력의 그 애완견으로 권력의 입안의 혀로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사로 남겠다라고 그러면 그 선택은 파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이 보이는 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KBS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박성재 전 사장, MBC 사장 해보신 분으로서 KBS의 그 힘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자, TBS 사람들이, 네. TBS의 언론인들이 그 말썽 많았던 김어준만 어떻게 정리하면 우리 살려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뭐 있는 거 다 거덜내고 지금 네. 뭐 난리 났잖아요. 네. KBS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뭐 신문이건 누군가 간에 네. 와서 수신료 복구시켜 주겠지. 다시 뭐 광고도 뭐 해주겠지. 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다 저도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수신료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투수가 아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죠. 절대 그걸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목표는 정상화가 아니고 무력화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무력화를 잘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본인은 뭐 KBS를 정상화시키겠다, 네. 뭐 보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네. 그 사람이 지금 그 공약으로 내건 거가 뭐 이런 거래요. 네. 그동안의 편파 방송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네. 시사 프로그램에서 모든 외부 출연자를 빼고 뭐 일단 중지시키겠다 뭐 이런 건 이렇게 되면은 네. 누가 보겠습니까? 네. 네, KBS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은 네. 아마 마비될 겁니다. 당분간. 네. 그러면은 사실 신뢰도, 공신력, 공영방송으로서의 힘 네. 이런 거는 사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 KBS, MBC 이런 공영방송이 어떤 한 정권, 정파 이거의 자산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차근차근 뭔가 쌓아왔던 이 공적인 네. 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 무력화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손해, 공공의 손해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생각 안 하죠. 네,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거기선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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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MBC로 이제 두 분이 MBC 출신인데 MBC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만 이산 일단은 그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이 해임 효력 집행정지. 네. 이것이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일단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KBS보다는 좀 한숨 돌린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일반 국민들이 지금 현 상황을 잘 모르니까 우리 박성재 전 사장께서 좀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숨 돌렸는데요. 한숨 돌렸는데 딱 한숨만 돌렸습니다. 딱 한숨만. 딱 한숨만. 그게 이제 방통위가 항고를 했거든요. 네. 저는 가처분에도 항고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 가처분하면 한번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항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항고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언제쯤 예정? 그게 11월 초래입니다. 뭐 원래 10월 말에 날 거라고 그랬는데 뭐 양쪽의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재판부가 뭐 11월 초로 일단 그 예고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 11월 초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거기서 만약에 해임이 정당했다는 판결로 뒤집어지면 연말쯤 사장이 바뀌겠죠. 아, 올해가 가기 전에. 그렇죠. 왜냐하면 한 달 정도 바로 이제 다음 이사를 넣을 거 아닙니까? KBS도 바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이사를 넣고 이사장을 바꾸고 그러면 한 달 정도면은 사장 뽑습니다. 아하. 네. 근데 그 KBS 사장은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지만 MBC 사장은 인사청문회 안 받아도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이사회에서 투표하는 날 바로 사장이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됐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KBS 사장하고 MBC 사장하고 거의 동시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렇게 되면 KBS 사장은 인사청문회 기관이라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네. 행정법원에서 네. 그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무도한 해임 방통위원회에 네. 법을 어긋난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네. 원상복귀하라고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해준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상급심에서 그런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원이 그런 무도한 판단을 해도 된다고 허용을 하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이 뚜렷하고 그리고 그 해임의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네. 황당한 사유를 들어서 그렇게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그 현명한 판단이 있었는데 네. 상급심에서 그거를 무효로 하고 그렇게 해임해도 된다. 그 앞뒤가 안 맞는 해임이라고 할지언정 그 맘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칼춤을 추도록 그냥 허용한다 그런 식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네. 이제 그 박문진 이사장, 권태선 네. 이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던 분이 네. 그 판사분이 KBS 김희철 사장의 해임 정지 가처분은 또 기각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서로- 약간 해임 서로- 사유가 다르긴 하지만 서로 다르게 봤다고 네. 보니까 자, 같은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낼지는 저는 사실 어쨌든 11월 모른다. 초 네. 그 재판이 네. 상당히 결정이 주목이 되고 있네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MBC 죽이기를 막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언론진흥재단에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펴낸 2023년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번역하면서 희한하겠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은 공영방송 MBC로 지난해 대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요 대목을 뺐다는 거죠? 뺐죠. 네. 한국 부분을 다 드러냈어요. 한국 부분. 아 그래요? 한국 전체를?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네. 이거가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라고 봤는데 네. 왜냐하면 올 4월인가 5월에 네. 이 사실이 이미 밝혀졌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삭제한 거는 번역본이고 네. 이 결과가 나온 건 올 봄입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면 매년 이게 3년째 하고 있는 건데 네. 로이터의 신뢰도 조사라고 그래가지고 보도 자료를 냈었어요. 네. 언론진흥재단이. 네. 근데 이번에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MBC 기자가 네.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꽁꽁 숨기고 있던 거를 네. 찾아내서 보도를 했어요. 아. 네. 사실 이런 거는 예. 언론진흥재단이 자랑해야 될 건데. 그렇죠. 네? 특히 이 조사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보통 언론사 신뢰도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그냥 네네네.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언론사를 신뢰하십니까? 그럼 네. 뭐 난 MBC가 신뢰해요 하면 네네. 뭐 KBS가 좋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수치가 막 나오니까 MBC 뭐 20%, KBS 17%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2,000명의 조사자에게 네. MBC를 신뢰하십니까? 불신하십니까? 네. KBS를 신뢰하십니까? 불신하십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MBC가 1등을 하고 신뢰도 수치가 네. 58%인가로 네. 조선일보가 꼴등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이사들이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네. 뭐 이런 분들이 가 있습니다. 본부장들로. 그다음에 아. 최근에 김효재 방통위원이 또 조선일보 출신이죠. 이사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MBC가 1등하고 조선일보가 꼴등한 조사를 안 내는 거는 네. 너무나 눈에 보이는 수준이죠. 예. 그래가지고 내부에서도 불만이 되게 많아요 지금. 자, 아까 이제 YTN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치환 사장님과 박승재 사장 두 분은 이제 노조위원장도 하셨어요. MBC도 KBS처럼 당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는 한 달 이내에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 자 MBC 내부의 구성원들의 힘 저항의 힘 정도는 어떠라고 보십니까? 뭐 싸우는 수밖에 없죠. 그게 저항의 힘은 이제 구성원들이 선택하게 될 텐데 네네. 아까 얘기한 대로 안 싸우면 네. 그 시장에서 퇴출되게 될 겁니다. 그 사례를 지금 그 몇몇 사례로 보여지는데
지금 원래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네. 뉴미디어, 인터넷 미디어, 유튜브 미디어 쪽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신문 보는 사람 없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방송사의 시청률도 옛날에 비하면은 뭐 네. 반타작, 3분의 1 타작까지 내려왔는데 그 광고 수입도 마찬가지고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네. 여기에 권력의 그 눈치 보는 그리고 권력의 저기 인기도 없고 지지도 없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방송만 계속 내보낸다. 시청자들이 다 떠날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 네. 인터넷 미디어나 유튜브 미디어 쪽으로 다 가게 될 텐데 아마 이번에 그 버림을 받게 되면 네. 다시 그 시청자들을 그 다시 돌아오라고 할 면목이 없어서 그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망할 것이냐, 네. 아니면 안에서 싸울 것이냐라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그 요구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TBS의 상황이 바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싸우지 않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자료화면 하나 만들었는데 그 TBS가 그 최근에 아침에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서울시의 시정을 얘기하는 홍보하는 방송 같아요. 이게 이제 원래 뉴스공장 타임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시청률이 저조할 듯합니다. 딱 보면은. 서울 마이 서울. 네. 자, 우리 저 전 사장으로서 TBS가 이렇게 망가지는 보는 심정도 또 착잡할 것 같아요. 그때 몇 년간 근무하셨죠? 기가 막히네요. 제목들도 참. 살만한 세상. 타이틀은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 저 시간대가 원래 TBS FM에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정 보도를 해주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저것이 뭐 그 지금 바뀐 그 비판받아야 될 대상인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마이 서울은 아마도 그 뉴스공장 시간이네요. 네. 지금 그 TBS 같은 경우 제작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해버린 상태라서 제가 한때는 음악을 틀 수가 없을 정도로 음원 비용을 댈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방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처음에 뉴스공장을 쫓아낸 다음에 요즘 뭐 뉴스공장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걸겠다, 손해배상 뉴스공장 하면서 TBS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저기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 라디오 본부장이었던 사람한테 뉴스공장을 제대로 컨트롤 안 해가지고 TBS를 망하게 했으니까 당신 저기 해고하겠다 그래서 11월 그 1일장가로 지금 해고 통보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그 망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고, 근데 오세훈 시장이나 이것이 그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당시에 서울시장을 오세훈 시장 뽑아주면서 어느 정도는 그 예견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끝으로 정치를 접겠다. 그랬을 경우는 지금 같은 이런 행위를 계속 해나가도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먹고 그냥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를 선택한다면, 근데 정치를 계속하려고 한다면 언론을 탄압해서 방송사 하나를 다 완전하게 파괴해버린 그런 시장으로 기록에 남을 텐데 이렇게 기록에 남아도 좋겠다는 것인지 그 서울시장한테 오세훈 시장한테 한번 묻고 싶은 심정이고. 근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의 판단일까요?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그 사령탑이고 그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고, 서울시의회를 다수당을 시민들이 국민의힘으로 만들어 버렸죠. 압도적인 그러니까 다수로. 윤석열 정권 시대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그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먼저 막 나서서 뭔가 일을 벌이는 그런 느낌은 없나요? 예,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먼저 했는가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히려 코치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의회 쪽에서 이걸 강행했던 그룹 안에 사실은 그 예전에 종편 허가를 내줬던 그
모 방통위원장의 최모 방통위원장의 따님이 거기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이걸 주도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그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들어간 언론 장악 플랜이 서울시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서울시의 의회에서 TBS 미디어 재단에 대한 조례 폐지안을 지금 확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내년에는 완전히 미디어 재단이 분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벌써 그게 지금 심각한 우려로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 죽이기를 다각도로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 모든 게 1차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여권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5개월 전에 이 방송에 나오셔서 박성재 사장이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면 공영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포털, 유튜브, 또 다른 인터넷 진보 언론 이런 데도 겨냥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무조건이죠. 무조건입니까? 100%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경고를 했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심위가 만든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같은 거거든요. 지금 언론을 탄압하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 가짜뉴스 프레임입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처벌받아야 돼. 근데 이제 공영방송 MBC는 지금 뭐 소송을 하고 뭐 사장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언론이 지금 수백 개잖아요. 근데 그런 언론들도 겁을 주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겠다라는 칼을 빼든 거죠. 근데 인터넷 언론이 어디 나옵니까? 네이버하고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개별 언론사,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뉴스타파를 어떻게 하고 싶어. 근데 뉴스타파를 직접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네이버 다음에서 퇴출시키면 간단하거든요. 그죠? 유튜브에서 퇴출시키면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 그리고 구글 이런 기업들,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런 게 만들어진 거죠. 심의센터에서 만약에 이 보도가 문제 있어라고 도장을 딱 찍으면 그 언론사에서 내려라고 하지 않죠. 네이버 다음에다가 내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려가죠. 네이버 다음이 당연히 내리죠. 그렇죠. 예, 뭐 말하기도 전에 내릴 수도 있어요. 뭔가. 예, 그리고 이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란 말 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으로도 퇴출시켜. 기사만 내리는 게 아니라 퇴출도 시킬 수 있어요. 저는 구글도 어떻게 보면은 가능하다. 구글은 약간 글로벌 기업이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고 뭐 이렇지만은 저는 구글도 그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뭐가 막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또 알아서 크러쉬처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마이TV가 뭔가 제작을 했어요. 오마이TV도 문제죠.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막 지적하는. 근데 이거를 구글에다가 압박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압박을 해가지고 이거를 내리게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면은 반드시 수사당하고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론의 그래서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죠. 총선 이후에 법을 만들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인터넷 동영상 관리와 규제에 관한 무슨 뭐 법률 뭐 이런 식의 그죠? 유튜브라고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뭐 그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허위 정보 뭐에 대한 법률 이런 식의 법안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언론 자유라는 것이 헌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돼 있는 이런 건데 이거를 침해하는 정말 무도한 일을 할 경우에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뭐 탄핵 사유도 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게 발표된다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최근에 그 조중동의 언론 보도를 한번 볼까 합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10월 11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저거는 조선일보예요. 제목이 대통령이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 그러니까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저기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대한 피로와 반감이 적지 않게 쌓였다. 이는 진보와 보수가 가리지 않는다. 네. 국민 앞에 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너무 피곤하다. 네. 피로와 반감이 적지 않게 쌓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례적으로 그 다음 날 또 사설을 냈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 중대 국정개혁 다 물 건너간다. 네. 여기서도 사설 제목에 이제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취임 이후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누구를 내치고 배척하는 기류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배척하기보다는 사람을 모아가야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동아일보를 보면은요. 자, 동아일보 김행 하차는 출발점일 뿐이다. 네, 이거 세요. 국정 죄시는 내 탓 성찰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표현한 게 1년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불통, 네. 곳곳에 내 사람을 심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오만, 직접 이념 전쟁의 전사로 뛰어드는 독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불통하고 오만하고 독선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두 전 사장께서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김순덕 칼럼이라고 있는데 이 대기자 김순덕 대기자라고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게 참 흥미로워요. 대통령 리스크라는 표현입니다. 제목에 윤석열 당신 때문이야.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제목이 핵심입니다. 네, 대통령 리스크. 아니 딴 얘기 하지 말고 네. 바로 당신 때문이라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중에 참모가 무슨 말을 하면 화부터 버럭내는 것으로 유명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말고 누가 감히 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참모가 무슨 말을 하면 화부터 버럭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한 건데, 네. 이게 또 이 가짜, 이게 이렇게 서술한 것이 가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동아일보에 항의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진짜니까. 어쨌든 상당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인기를 끌려면 지지도를 올리면 더 바람직하게는 대통령 자신이 정적을 포용하고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해 국민에게 감동을 줄 때 지지도는 올라가다. 지금처럼 돌진만 하다가는 무도한 전 정권 심판 마무리도 못한 채 대통령이 된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조중동이 쏟아내고 있어요. 중앙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보궐선거 직후인데.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중동이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통령에 직언을 하고 또 대통령도 어느 장소에서 뭐 우리 모두 반성이란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조가 좀 다를까 했는데 공영방송 주기기 여기에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지금. 조중동이 이른바 보수 블록의 그 여론을 주도한다는 조중동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적을 포용하고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한다면 이런 공영방송 주기기도 속도를 늦추거나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왜 이거는 계속 직진을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문제는 언론 전체의 문제고 언론을 장악하냐 못하냐 여부는 정권의 명운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예를 들어서 뭐 홍범도라든 흉상 문제라든가 뭐 무슨 후쿠시마 이런 거는 양보해도 절대로 이거는 양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 위험성을 잘 몰라요. KBS, MBC 안 보면 유튜브 보면 되지? 그러나 KBS, MBC가 무너지면 유튜브도 무너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오는 거지 타이밍만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좀 더 심각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만큼 저쪽에서는 언론 장악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정찬영 사장님은 이 조중동의 이 흐름을 어떻게 보셨고 또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조중동에서의 지금 이 사설을 의견으로 내세우고 있는 어떤 그룹과 그 공영방송을 내가 책임지고 장악하러 갑니다 하고 그
그 만화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야구방망이하고 쇠파이프 들고 지금 방송사로 진군하고 있는 이동관과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양 형태로 볼 때 이 그룹은 같은 그룹은 아니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 그래요. 그 같이 회의를 했으면 방송 장악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큰 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처음에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 그 자격이 안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보수 쪽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수렴을 했어야죠. 그걸 받아들였어야죠. 근데 그때도 그거를 강행하려고 하는 그 기류가 저는 그건 임명권자의 그 의식 속에서 그게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한쪽 그룹이 있고 지금 이걸 비판하고 있는 쪽은 야 이대로 가다가는 강서구청장 선거 같은 그런 결과가 강서구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역 그냥 전국적인 그런 행태로 총선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다른 그룹이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 블록에서 일종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한쪽은 때려잡아서 이걸 하면 KBS하고 MBC, TBS 제대로 보도하게 하면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윤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지금 일어나서 박수를 칠 것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시켜주니까 지금 뭐 가짜뉴스 저 하겠다라고 그러고 심의팀장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고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위험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한 그룹이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근데 그리고 KBS도 지금 그렇게 할 모양이고. 근데 이쪽 그 조중동의 그 저 오피니언 리딩 그룹에서 보기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폭망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 리스크라고 쓰고 있는데 대통령 리스크 다음에 다운표 안에 들어갔지만 대통령 리스크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뭡니까? 리스크는 제거 대상이죠. 대통령 리스크를 없애버리려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지율이 더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여당의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낮은 상태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선거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선거 지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권까지 다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저 해나갔을 경우에 역풍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우려한 그 문제 제기다. 저는 이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가 일종의 모의고사란 말입니다. 수능은 이제 내년 총선이고 모의고사 결과가 이제 낙제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회초리를 든 거예요. 그럼 얘를 아들을 공부 못한 아들을 뭐 죽이려고 들겠어요? 아니죠. 사랑에 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의 태도 혹은 뭐 리스크 이런 좀 추상적인 말 위주로 썼어요.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홍범도 이런 문제 다시 원복시켜라. 방송장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김행 인사 정도. 뭐 근데 그런 인사 짜잘한 거. 짜잘한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부드럽게 해라. 야당 대표도 만나서 좀 이렇게 좀 잘해라. 잘해라 이거지. 뭐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사랑의 매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조중동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혹시 KBS, MBC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들한테 뭐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조중동이 왜 이러지? 돌아선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표현 중에 동아일보 그 사설이 국정쇄신은 내 탓이야. 이 성찰로부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조중동 요즘 사설이나 이런 칼 보면 되게 무책임하다. 그동안 1년 남짓하게 계속 윤석열의 폭주에 대해서 찬양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아주 앞장서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진짜 내 탓 성찰부터 하려면 사설에다가 우리 동아일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폭주에 그냥 찬양가만 불렀습니다. 우리 조선일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없어. 그건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과정이 이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이 조중동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쇼크를 받았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거를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다. 예. 조중동 이런 칼럼을 쓴 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레임덕이라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사랑의 매다. 사랑의 매고 네. 레임덕은 총선 이후에 이제 그 레임덕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총선이 지금은 아직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다. 예. 조중동도 총선 이기라고 지금 하는 거지. 네. 총선까지 그렇죠. 예, 잘하라고 하는 거지. 네. 자기가 때려가지고 총선에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말도 좀 못 알아들 가능성이 있다. 그 양반이.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중동의 이 비판 사설을 참모들이 과연 줬을까? 아마 못 줬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루트가 다 있답니다. 루트가 있어요. 예, 뭐 그래서 언론인들 중에 소통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박민이나 뭐 이런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었고. 네. 예, 근데 이제 그동안은 좀 좋은 소리 위주로 하다가 쓴소리가 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국민은 무조건 옳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 대표 만나서 협치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 네. 또 뭐 무슨 태도와 관련된 문제. 당신의 나만이 옳다라는 태도 버려라.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이런 거에서 국민한테 뭔가 보여준다면 네.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신호는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진정으로 그런 것들이 실천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주제인 공영방송주의, 이 무도한 시도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접어야죠. 한번 접고 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인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볼 때 국정 제1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사실 여기 추천사를 썼습니다. 네, 네, 추천사 감사합니다. 오연호가 네. 추천사가 있습니다. 제 추천사 이렇게 썼어요. 지금 다시 방송장악 광풍이 불고 있어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희망가를 부를 수 있다.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승리의 이야기도 담고 있기 때문일 텐데, 이제 이 책을 누가 왜 읽으면 좋습니까? 일단은 네. 언론인들이 읽어야 됩니다. 언론인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에 저만의 어떤 철학이 담긴 책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하면은 언론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저만의 비결을 비단 주머니를 풀어놨어요. 네. 저는 알거든요. 네. 근데 잘 몰라요. 일선 기자들은 네. 그냥 매일매일 기사 쓰는 거에 바빠가지고 검사가 이렇게 흘려주면 그거 잘 써서 단독하면은 내가 마치 훌륭한 기자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언론사가 잘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크게 봐야 되죠. 이 시대에서 이런 광폭의 시대에서 네. 어떠한 언론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가. 그래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거죠. 그래요.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진다 라는 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쉽게 그래서 좀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좀 표현도 굉장히 알기 쉽게 쓸수록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니까 이 더 좋은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민의 역할, 좋은 언론을 키워가는 것도 그렇죠. 매우 중요하다. 네. 한꺼번에 그냥 막 뭐라고 싸잡아 비판하기보다는 그렇죠. 좋은 언론을 선별해서 그걸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얘기를. 좋은 언론 오마이 TV, 독립 오마이 언론, TV 또 공영 포함해서 다 포함되죠. 뉴스타파. 자, 근데 이제 두 분은 그 전직 사장님이세요. 이제 오랜만에 나온 거 아니죠? 뭐 여기저기 유튜브에 등장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현 선생. 그러니까요. 네. 은퇴해서 지금 뭐 조용히 칩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영 언론들이 뭐 제가 다녀갔던 언론사들, 제가 사랑했던 언론사들이 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분노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 네. 네. 박성재 그래요. 사장의 이번 책도 제가 읽으면서 그 결론 부분도 제가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네. 안쪽에서도 투쟁하고 공정보도 제도를 가지고 싸워야 되고 만들어져 있는 제도 안에서 싸워야 되고 잘못된 보도 지시 받으면은 네. 들이박아야 되고 이게 언론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청자들께도 저 요청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네. 그냥 보는 관람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시청자가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제대로 쓰고 잘 쓴 기사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퍼날라주고 그 기사 퍼날라주고 그리고 제대로 못 쓴 기사를 그냥 외면만 하고 채널만 돌릴 게 아니라 욕하고 돌멩이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말 같지 않은 기사 쓰고 사실이 아닌 기사 쓰면 뒤집어 엎어놔야죠. 그따위 기사 쓰면 안 된다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시청자들이 많아지면 언론도 중심을 잡게 될 것이다. 묵과하지 말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 읽으면서 네. 처음에는 시력이 나빠가지고 서문 부분 딱 읽고 하다가 눈이 캄캄해져가지고 이제 못 보겠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보지? 근데 눈앞이 캄캄했는데 네. 대형 돋보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대형 돋보기로 해서 네. 그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그래요. 많이들 사 보시고 네.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궁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그 박성재 사장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은퇴한 언론인으로 평범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는 꿈은 버린 지 오래다. 내겐 사치스러운 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네. 상황이 네. 이 험난한 상황이 가만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생방송을 할 때는 보니까 뭐 어떤 분은 박성재를 국회로 이런 표현도 있던데. 요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안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그게 네. 제가 하고 싶다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 네. 공영방송 사장은 KBS, MBC 사장했던 사람은 그래도 국회의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저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찬성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네. 하면 안 되고 그 언론 쪽에 서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될 몫이 있다.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뭐 이런저런 얘기도 더 하고 싶었는데 사장에 대한 조언. 전직 사장으로서 현직 사장에 대한 어떻게 운영하면 더 좋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시간 한번 마련해야 사장이 되지 않나, 직접 유튜브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제 조그만 회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늘 벤처 정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저 히트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지금 손석희 발굴했죠. 네. 뭐 김호준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고 양희은. 그건 진짜 정선배가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좋은 그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들에게 좋은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동관의 방통위원회와 유일임의 방통심의위원회 등 그리고 그 파견돼서 들어가는 그 KBS나 향후에 이런 데서 출연자들 다 내쫓고 블랙리스트 뭐 이렇게 또 하고 과거의 그 행태를 이렇게 되풀이하다 보면 그 인재풀들이 그래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좋은 분들 잘 해서. 근데 그게 꼭 반갑지만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진지 역할을 오마이뉴스가 해주기를. 그리고 이제 박성재 사장님도 앞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1년에 1,000억 냈어요? 흑자를? 아니 3년에 2천억. 3년에 2천억. 그 중에 한 해는 1,000억 냈습니다. 우린 뭐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1년에 한 100억 정도. 두 분의 사장으로부터 제가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공영방송 주기기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찬 사장부터. 네, 우리 공영방송 주기기 굉장히 거칠고 느껴지기에 위력적이고 폭력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착하게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겁나게 그 폭력적으로 보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임명권자의 스타일을 저는 그 상당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윤 대통령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다. 원하는 대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생 권력 안 나온다. 안 나오고요.
이분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동관 씨가 과거에 언론 장악에 대한 그런 플랜을 뒤에서 세웠다고 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을 때 네. 제대로 처벌을 받았더라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론이 내렸을 텐데 네. 그때 면책되는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 믿고 따라와 이렇게 가면은 네.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가면 처벌 받는다. 처벌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언론계, 네. 특히 공영방송의 후배 언론인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제가 네. 책에도 쓴 말인데요. 네. 그러면은 겁날 게 없고 잠시 어려울 수 있어도 네.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빼앗긴 거는 되찾을 수 있지만 네. 내주면 그냥 내주면 네. 되찾지 못합니다. 반드시 저항해야 되고 네. 싸워야 한다. 요 말만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정찬영 사장님, 박성재 사장님 두 분 전 사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사장님 토크. 그렇게 편안한 토크를 할 수 있으면 좋죠. 우리가 또 오마이뉴스도 좀 도움을 받고 말이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1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불통, 오만, 독선 이 세 단어가 오마이TV 토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보수 언론의 칼럼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폭주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죽이기라는 이 무도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박성재 전 사장님이 본인의 이 책 MBC를 날리면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이러한 국면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나쁜 언론에 대한 규탄도 필요하겠지만 좋은 언론을 살려나가는 그리고 공영방송 야 니네들 한때 잘못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너무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들이 잘했던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언론들이 연대해서 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 상처받게 북돋아주고 또 키워가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오마이뉴스가 이제 광장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후원 필요하고요. 밑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010-3270-3828 이게 오마이TV를 후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10만인 클럽 월 10,000원 내는 겁니다. 커피 2잔 값. 이거 가입하는데 근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문자로 이 전화에 문자로 나도 가입 이렇게만 쓰면 내일 우리 직원이 전화합니다. 당신도 이 성스러운 대열에 함께했습니까? 라고 문자가 오니까 아직도 안 하신 분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오마이TV를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신 분 있으면 꼭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것도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TV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실핏줄 언론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또 있습니다. 이 언론 참 괜찮아. 이런 언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건강한 언론이 이 험난한 언론판 전체의 생태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연호가 묻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찬현 사장님, 박성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